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제주도 서귀포의 민박집에서 실제로 겪었던 실화괴담. 제가 직접 본 귀신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14살 때의 이야기입니다. 당시 저는 형 한 명과 어머니, 외할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습니다. 그해 외할머니가 돌아가시고 나서 저희 가족은 우울한 분위기 속에 지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분위기 전환을 위해 제주도 여행을 제안하셨습니다. 그동안 여행을 떠난 적이 없던 저희 가족은 함께 제주도로 떠났습니다. 비행기도 처음 타보고 제주도라는 곳도 처음 가봤습니다. 새로운 경험으로 가득한 여행이었죠. 제주공항에서 내려 우리는 서귀포로 직행하는 버스를 탔습니다. 그 버스는 공항과 서귀포만 왕복하는 버스였죠. 서귀포에 도착한 우리는 숙박시설을 찾아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버스 정류장 앞에는 큰 호텔 하나가 있었고 그 옆에는 2층짜리 민박집이 있었습니다. 가격이 저렴하고 취사도 가능하다는 민박집 주인 아저씨의 말에 저희는 망설임 없이 그곳에 묵기로 했습니다. 장마철이라 그런지 아니면 제주도가 비가 많이 오는 곳인지 그 다음날부터 소나기가 계속 내렸습니다. 결국 제대로 된 관광은 못하고 민박집에서 사흘을 보냈습니다. 당시 고등학생이던 형은 학업이 중요하다며 먼저 육지로 돌아갔습니다. 어머니와 저는 결국 민박집에 남게 되었습니다. 민박집은 장마철이라 그런지 손님이 저희 가족 외에는 없었습니다. 1층에 방 8개, 2층에 방 8개로 구성된 곳이었죠. 물론 이 민박집이 인기 없는 곳은 아니었습니다. 복도와 1층 공용주방에는 이 민박집이 얼마나 인기가 많은지 알려주는 낙서들이 가득했거든요. 동아리가 왔다 갔다. 누구누구 신혼여행 잘 갔다 갑니다. 이런 낙서들을 보며 관광철이 아니구나 싶었습니다. 당시 제가 묵었던 2층의 구조는 중앙 계단을 중심으로 양옆으로 복도가 나 있고 총 8개의 방이 있었습니다. 계단 앞에는 커다란 정수기가 하나 놓여 있었고 건물의 복도와 문은 나무로 되어 있어 걸을 때나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특유의 나무 소리가 났습니다. 제가 묵던 방은 계단에서 올라와 왼쪽 복도의 두 번째 방이었습니다. 방 구조는 2인용 침대가 방문 오른쪽 옆에 놓여 있고 방문 맞은편에는 바깥 풍경이 보이는 커다란 여닫이 창문이 있었습니다. 방문 왼편에는 화장실 겸 욕실이 있었죠. 화장실 문과 여닫이 창문 사이 방의 구석진 자리에 작은 서랍이 놓여 있었고 그 위에 텔레비전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7시 어머니는 제주도에 있는 교회에 철야 예배를 드리러 가셨습니다. 새벽 예배도 드리고 오신다고 하셨죠. 민박집 주인 아저씨는 1층 카운터 자리에서 주무시다가 밤이 되면 민박집 건너편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가서 자셨습니다. 그날 밤 저는 혼자 건물에 남게 된 거죠. 저녁부터 비가 다시 내리더니 소나기가 되어 천둥번개도 치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TV를 보며 무료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컵라면을 하나 먹으며 TV를 보았죠. 그렇게 시간이 지나 10시가 좀 넘어갔습니다. 채널을 이리저리 돌리다 한기가 돌아서 침대에서 나와보니 바닥에 물이 있었습니다. 창문을 닫는 걸 깜빡했던 거죠. 창문은 밖으로 몸을 내밀어서 닫아야 하는 불편한 여닫이 문이었죠. 창문을 닫으려고 몸을 내밀어 팔을 벌려 문 손잡이를 잡아당겼습니다. 덕분에 비를 맞고 말았죠. 수건으로 바닥에 물기를 닦고 화장실에서 샤워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때 TV에서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이 하고 있었습니다. 재밌게 보고 있는데 밖에서 삐그덕하며 사람 발소리가 들리더군요. 어머니 아니면 민박집 주인 아저씨였겠죠. 저는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갔습니다. 발소리는 분명 들렸지만 아무런 인기척이 없었습니다. 복도는 깜깜했고 정수기 불빛만 보였습니다. 그때 천둥 소리와 함께 세찬 바람이 느껴졌습니다. 건물 아니라 바람이 들어올 리가 없는데 말이죠. 저는 약간 겁에 질려 방으로 들어와 문을 닫았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돌려 방을 봤는데 뭔가 달라졌습니다. 여닫이 창문이 열려 있었습니다. 비가 바람을 타고 방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죠. 저는 별 생각 없이 창문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다시 몸을 밖으로 내밀어 팔을 벌리며 창문을 닫으려고 했죠. 그때 제 밑에서 부스럭거리며 뭔가 꿈을 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시선을 내려보니 민박집 외부 담벼락과 1층 벽 사이 좁은 간격에서 검은 물체가 꿈틀대고 있었습니다. 고양이인가? 라고 생각했죠. 비가 쏟아져서 시야가 잘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 검은 물체는 잠시 꿈틀대더니 건물 벽을 타고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사람이었습니다. 검은 옷을 입은 사람이었죠. 도둑인가? 라고 생각했죠.
저는 침을 꿀꺽 삼키고 용기를 내어 외쳤습니다. 그 순간 그 사람이 고개를 들고 저를 노려보더군요. 창백하고 무표정한 얼굴, 소름 끼치는 눈빛, 검은 옷소매 밖으로 벽을 짚고 있는 차가운 맨손. 사람이 아니다. 라는 생각이 머리를 스쳐 지나갔고 그 귀신은 눈 하나 깜빡이지 않고 저를 노려보며 벽을 빠른 속도로 기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뒷걸음질 쳐서 방문의 등을 기대고는 스르르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때 제 머릿속은 온통 혼란스러웠습니다. 내가 미친 건가? 내가 뭘 본 거지? 뭐야 방금 그건? 도둑이 아니었나?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그 와중에도 제 시선은 계속 창문에 고정되어 있었습니다. 비는 계속 들어오고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한 5분 정도가 지나고 나서야 다시 생각을 했습니다. 뭐지? 방금 그 속도라면 벌써 창문에서 나타났어야 하는데. 저는 침을 꿀꺽 삼키며 창문을 통해 나타날 귀신의 모습을 상상하고 조심스럽게 일어났습니다. 정확히 그때 천장에서 스스슥하고 움직이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안 돼, 보면 안 돼라고 속으로 되뇌이면서도 제 고개는 삐그덕거리며 천장 구석을 향해 움직였습니다. 그곳에는 검은 소복을 입은 창백한 얼굴의 귀신이 눈을 부릅뜨고 저를 노려보고 있었습니다. 그 귀신의 머리카락은 천장을 타고 방을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다리가 떨리며 도망갈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그 귀신의 몸통은 여전히 천장 구석에 있었고 목만 쭉 늘어나 제 얼굴 앞까지 왔습니다. 그 귀신의 손과 머리카락이 제 목을 조르며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그 눈빛을 보며 날 죽일 생각이구나라고 느꼈습니다. 그때 생각난 것이 있었습니다. 어머니가 평소 입버릇처럼 달고 사시는 예수님이었죠. 저는 종교에 큰 신앙심이 없었지만 초자연적인 존재인 귀신을 본 순간 살기 위해 종교의 힘을 빌려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이라고 외치며 귀신의 얼굴에 주먹을 날렸습니다. 그 느낌은 없었지만 고기 구워지는 소리와 함께 귀신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그와 함께 목을 조르던 손과 머리카락도 풀렸습니다. 귀신은 당황하며 벽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저는 의기양양하게 벽을 차고 두드리며 나오라고 외쳤습니다. 그때 눈을 깜빡였을 때 침대 위에 제가 누워 있었습니다. 창밖은 화창한 아침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교회를 갔다 온 어머니는 제게 등을 돌린 채 텔레비전 및 서랍에서 무언가를 찾고 있었습니다. 꿈이었죠. 하지만 꿈속에서 귀신과 싸워 이겼다는 사실이 뿌듯했습니다. 그 자부심에 어머니에게 자랑하고 싶었습니다. 저는 침대에서 나와 어머니에게 다가가 등을 두드렸습니다. 엄마, 나 꿈에서 귀신 봤는데 내가 이겼어 라고 말했죠. 어머니가 고개를 들고 저를 바라보는데 그 귀신이었습니다. 모든 것이 멈추었습니다. 풍경은 다시 밤이 되었고 창문을 통해 비바람이 들어오고 TV는 켜져 있었습니다. 귀신의 눈동자 속에서 창백한 얼굴로 굳어진 제 얼굴이 보였습니다. 그렇게 귀신과 얼굴을 마주하며 마치 10시간을 넘게 있었던 것 같았습니다. 천둥 소리에 정신을 차리니 저는 방 바닥에 대자로 누워 있었습니다. 방은 창문을 통해 들어온 비로 물이 흥건했습니다. TV에서는 광고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우산을 챙겨 어머니가 예배 드리러 간 교회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서 잠을 잤습니다. 다음 날 자초지종을 설명하며 때를 써서 민박집을 옮겼습니다. 그 귀신의 정체가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가볍게 생각할 존재는 아니었죠. 그 귀신이 남자인지 여자인지도 모르겠지만 확실한 것은 그 존재가 정말 위험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이야기, 인형괴담. 어릴 적에 겪었던 기묘한 이야기입니다. 우리 아버지는 특이한 성격을 가진 분이셨습니다. 항상 근처 쓰레기장에서 망가진 가전제품이나 잡동사니를 찾아 집에 가져오곤 하셨습니다. 아깝게 이런 걸 버렸대 라며 항상 집에 가져오셨죠. 가족들은 그걸 보며 부끄러우니까 그만두세요 라고 부탁했지만 아버지는 그런 말에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우리는 다 포기하고 아버지가 좋을 대로 하게 되었죠. 아버지가 주워오는 물건은 다양했지만 그 중에 기묘한 것들이 적지 않았습니다. 그 중 하나가 바로 그 인형이었습니다. 어느 날 집에 돌아왔을 때 나와 여동생이 함께 쓰는 방에 낯선 인형이 놓여 있었습니다. 어차피 아버지가 주워온 거겠지 라고 생각하며 그 인형을 찌려봤습니다. 그 인형은 아이들이 팔에 자주 끼고 다니는 흔한 젖병을 무는 인형이었습니다. 긴 속눈썹과 동글동글한 갈색 눈동자, 그리고 젖병을 물기 위해 살짝 열린 입술은
마치 당장이라도 뭐라도 속삭일 것 같았습니다. 새 것이라면 사랑스러울 인형이었겠지만 이전 소유자가 그 인형을 꽤 거칠게 다뤄서인지 흰 뺨 한쪽에 검은 매직으로 낙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눕히면 한쪽 눈꺼풀이 깜빡 감기지만 한쪽은 반만 닫혀서 마치 한쪽 눈이 짓눌린 것 같은 불쾌한 모습이었습니다. 그 인형을 두고 왜 아버지가 이런 걸 가져왔지? 라는 생각을 하며 여동생과 함께 방에 두었지만 점차 그 인형은 이질감을 주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인형들과 함께 있었지만 그 인형만큼은 애착이 생기지 않았고 침대에서 자는 동안마다 그 인형의 눈동자가 매일 저를 바라보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기분이 나빴지만 아버지가 주워온 물건을 함부로 버릴 수 없었기에 방에 두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부터 기묘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침대에 누워 자고 있는데 문득 귓가에서 누군가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이들 웃음소리가 매우 가까운 곳에서 들려왔죠. 처음에는 한 사람의 웃음소리였지만 점차 다른 웃음소리도 들려왔습니다. 두세 명 정도의 웃음소리가 들리더니 소근소근 이야기하는 소리까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밖에서 아이들이 놀고 있나 싶었지만 한밤중에 그런 아이들이 있을 리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소리는 바로 제 귓가에서 나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아이들이 무엇을 이야기하는지 잘 들리지 않았지만 점점 그 내용이 들려왔습니다. 자는 거야? 정말 자는 거야? 눈을 감고 있음에도 위에서 내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는 기척이 확실히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기척은 하나가 아니라 여러 명의 시선이었습니다. 그들은 내가 자고 있는지 아닌지를 확인하려는 듯했죠. 그중 한 명이 자고 있는지 아닌지 시험해보자. 고 말했습니다. 그 순간 몸이 떨리기 시작하고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눈을 뜨면 안 된다고 본능적으로 느끼며 그들을 절대 보면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아이들이 내 얼굴을 바라보며 소근소근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 후 의식을 잃고 정신을 차리니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그저 악몽을 꿨다고 생각하며 아침이 되었다는 것에 안심했습니다. 하지만 그 꿈은 단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같은 꿈을 몇 번이나 반복해서 꾸게 되었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으면 어디선가 아이들의 웃음소리와 이야기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점점 그들의 목소리가 늘어나며 나의 머리맡에서 뛰어다니기도 했습니다. 아이들의 목소리는 점점 커지고 내 얼굴을 바라보며 자는 거야? 라고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들은 나를 향한 아기를 품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눈을 뜨면 안 된다고 느끼며 몸이 가위 눌린 것처럼 굳어갔습니다. 나는 꿈에서 벗어나고 싶어 간절히 기도하며 눈을 감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계속해서 내 주위에서 뛰어다니며 소리쳤습니다. 꿈에서 나오는 그 아이들의 목소리, 그 소리들은 점점 더 가까워지고 두려워졌습니다. 그 인형이 문제였다고 생각했고 그것이 원인이라고 직감했습니다. 하지만 여동생은 그 소리를 들은 적이 없다고 했습니다. 결국 그 인형은 집에서 사라졌고 이후 악몽도 사라졌습니다. 그 인형은 더 이상 우리 집에서 볼 수 없었고 그 이후 나는 다시는 그런 꿈을 꾸지 않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동영상. 지금까지 살면서 한번 기묘한 체험을 한 적이 있습니다. 가위 눌림이라는 현상은 많은 사람들이 겪어봤을 거라 생각합니다. 가위 눌림은 잠을 자고 있는데도 뇌가 착각을 해서 깨어 있다고 느껴져 발생한다고 설명되죠. 그 해석에 저도 동의합니다. 그리고 그 해석을 바탕으로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만약 사람이 가위에 눌렸을 때 그 모습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보일까 하는 생각이 들었죠. 그때부터 궁금해져 가위에 눌린 모습을 기록하기 위해 비디오를 찍기로 했습니다. 잠자기 전에 카메라를 적당한 위치에 설치하고 자는 동안 가위에 눌리면 일어나서 카메라를 확인하려고 했죠. 하지만 가위에 눌리는 일이 자주 일어나지 않아 한두 달 정도는 별 일이 없었습니다. 그러다 어느 날 마침내 그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날은 특별히 지친 것도 아니었고 가위에 눌릴 거라는 예감도 없었기에 평소처럼 잠에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잠에 들고 약 4시간 정도가 지난 뒤 특유의 기분 나쁜 감각이 다가왔습니다. 몸이 딱딱하게 굳어 의식이 돌아오자마자 가위에 눌린 걸 깨달았습니다. 그때 저는 매우 흥분하며 침착함을 유지하려 했습니다. 이번 실험의 목적은 단순히 가위에 눌리는 게 아니라 얼마나 이 현상을 지속시키며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고의로 몸을 움직이려고 했지만 몸은 전혀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냉정하게 정신을 유지하며 5분 정도를 그렇게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실험에서 한 가지 더 궁금한 것이 생겼습니다.
가위에 눌린 상태에서 소리를 지르면 어떻게 되는지 궁금했습니다. 소리를 지르는 걸 카메라가 어떻게 찍을지 궁금했죠. 실제로 소리를 지르고 있는 걸까요? 아니면 그저 머릿속에서 상상만 하는 걸까요? 저는 가위 눌림의 끝자락에서 온 힘을 다해 소리쳤습니다. 확실히 소리를 질렀다는 느낌은 들었고 그와 동시에 힘이 빠져 의식이 가물가물해졌습니다. 눈을 떴을 때는 이미 아침이었습니다. 몸이 매우 나른했습니다. 그렇게 기력을 다 쏟아냈으니 당연했겠죠. 동영상을 확인하고 싶었지만 우선 출근을 해야 했기에 퇴근 후 확인하기로 했습니다. 일을 마친 후 드디어 그날 찍은 동영상을 확인했습니다. 기대 반, 걱정 반으로 카메라를 컴퓨터에 연결하고 파일을 열었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카메라로 찍은 동영상은 일련번호 형태로 저장됩니다. 그런데 폴더 안에는 이상한 문자들로 된 파일이 30개나 있었고 확장자도 없었습니다. 더블 클릭해봐도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재생할 수 없는 파일이라는 창이 뜨기만 했죠. 그래서 유일하게 일련번호 형태로 저장된 파일을 열어봤습니다. 일련번호와 저장일로 미루어 보아 그날 찍은 영상이 맞았죠. 영상이 시작되었습니다. 제 방의 모습이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제 발끝에서 찍히고 있었습니다. 화면 아래쪽이 제 발이고 위쪽은 제 머리 쪽이었습니다. 영상이 아무 일 없이 진행되다 문득 저는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영상의 총 재생 시간이 4시간 남짓으로 7시간 정도 되어야 하는 분량이었죠. 이상하다 싶었지만 뱃속으로 영상을 돌려봤습니다. 침대에서 자고 있는 저는 종종 뒤척이거나 미묘하게 움직였지만 큰 변화는 없었습니다. 영상의 3분의 1 정도가 지나도 별다른 변화는 없었죠. 그런데 제가 가위에 눌렸던 그 부분쯤에서 뭔가 이상한 일이 발생했습니다. 제 몸이 왼쪽으로 돌다가 그대로 멈췄습니다. 팔을 하늘로 올린 채 굳어버린 몸이 화면에 잡히고 있었습니다. 정상 속도로 영상을 보기 시작했는데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이건 가위 눌림 때의 모습이었을까요? 그때부터 저는 가슴이 덜덜 떨려왔습니다. 이게 단순히 뇌의 착각이 아니었다면 몸이 정말 굳어버리는 것일 수도 있었죠. 무엇보다 이상한 건 그 이후였습니다. 3분 정도가 지나자 제 발 밑에서 무엇인가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천천히 이불 속에서 검은 물체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그 물체는 점차 하얀 부분도 보이기 시작했고 사람의 얼굴 같았습니다. 그 얼굴은 이불에서 반쯤 빠져나와 점점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그 얼굴은 분명히 살아있는 것 같지 않았습니다. 눈이 저를 응시하는 것처럼 보였고 몸은 더 이상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무언가 금속을 두드리는 듯한 소리와 파열음이 들려왔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영상을 멈추고 싶었지만 손이 떨려서 제대로 눌리지 않았습니다. 그때 화면 속에서 갑자기 다른 사람이 나타나 카메라 스위치를 눌러 녹화를 멈췄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저였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정신을 잃고 말았습니다. 다시 정신을 차리니 아침이었고 카메라 폴더에는 제가 봤던 영상과 이상한 파일들이 그대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그 영상을 다시 보는 것 자체가 두려워 바로 지워버렸고 카메라도 팔았습니다. 그날 이후로 가위에 눌린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네 번째 이야기, 어둠 속의 소리. 어렸을 때 집안에서 겪었던 기이한 경험입니다. 그날 밤도 평소처럼 침대에 누워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늦은 시간, 집안은 고요했고 모든 게 정지된 듯한 느낌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고요 속에서 어떤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엔 그냥 외부에서 나는 소리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고 점점 더 뚜렷하게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소리는 마치 방 안에서 나는 것 같았습니다. 기묘하게도 그것은 문을 열고 들어오는 소리가 아니라 벽을 타고 오는 소리였습니다. 벽을 타고 다가오는 발자국 소리, 그리고 무엇인가 밀고 나가는 듯한 부드럽게 긁히는 소리가 났습니다.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며 저는 몸이 굳어갔습니다. 처음에는 그것이 꿈일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점점 더 현실 같아져 갔습니다. 문득 방 안의 공기가 뭔가 달라진 듯 느껴졌습니다. 숨을 쉬는 것조차 불편하고 머릿속에서 온통 혼란이 일었습니다. 소리가 더 가까워지자 저는 천천히 눈을 떴습니다. 어두운 방 안, 어둠 속에서 그 소리의 정체를 찾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때 한 가지 깨달음이 들었습니다. 이 소리는 나만 들을 수 있는 건가? 그 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벽을 타고 나오는 발자국 소리, 문을 긁는 듯한 소리, 그것은 실체가 있는 듯 느껴졌습니다. 그 순간 제 귀 옆에서 아주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도망가지 마. 순간적으로 제 심장은 멎는 뻔했습니다. 그 목소리는 너무 가까워서 귀에 바짝 붙은 것처럼 들렸습니다. 누군가 제 귀 바로 옆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었죠. 몸이 굳어져 움직이지 못한 채 저는 그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도망가지 마. 그 목소리는 다시 반복되었습니다. 저는 숨을 고르며 눈을 감고 그 소리가 사라지기를 기도했지만 소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때 갑자기 방 안에 불빛이 켜지더니 제 눈앞에 어떤 형체가 나타났습니다. 그 형체는 검은 그림자처럼 흐릿하게 서 있었습니다. 그 그림자는 서서히 제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고 그 소리도 계속 들려왔습니다. 도망가지 마. 저는 정말로 몸을 떨며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두려움에 휩싸여 움직일 수 없었고 그 그림자는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림자가 점점 제 앞에 다가왔을 때 저는 결국 눈을 떠버렸습니다. 눈을 떴지만 여전히 그 소리와 그림자는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 그림자는 마치 저를 잡을 듯이 손을 뻗으며 제가 누워있는 침대 위로 다가왔습니다. 그 순간 마치 꿈속에서 느낄 수 있는 강한 압박감이 가슴을 누르는 듯 했습니다. 도망가지 마. 그 소리가 제 가슴 속에서 울려 퍼졌습니다. 그 그림자의 손끝이 제 어깨에 닿으려는 순간 갑자기 제 머릿속에서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이건 꿈일까 아니면 현실일까? 하지만 이미 늦었습니다. 그 손이 제 어깨를 닿는 순간 저는 깨어나 버렸습니다. 눈을 뜨고 보니 다시 침대에 누워 있었고 그 그림자도 소리도 그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그 느낌은 몸에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그 소리와 그림자는 저를 계속 따라다녔습니다. 꿈인지 현실인지 구별할 수 없을 만큼 그 경험은 생생하게 남아 있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혼자 있을 때 어둠 속에서 나는 소리들을 더욱 예민하게 들을 수 있었습니다. 그 소리가 나면 그때마다 그 그림자가 떠오르곤 했죠. 그리고 그 그림자가 말을 했던 것이 계속 제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도망가지 마. 그 소리는 언제나 저를 따라다녔습니다. 5번째 이야기, 벽 속의 속삭임. 어릴 때 저희 집에는 오래된 벽장 하나가 있었습니다. 그 벽장은 어머니가 결혼 전에 쓰던 것이라 저희 집에선 오래된 물건들이 많았죠. 그 중에서도 그 벽장은 항상 신경이 쓰였고 어릴 때부터 그곳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린 적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별 생각 없이 지나쳤지만 소리가 점점 커지면서 그 소리가 자주 들리게 되었습니다. 그 소리는 벽 속에서 나오는 속삭임 같았습니다. 처음엔 그냥 바람 소리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점차 그 소리가 점점 더 뚜렷해지고 의식적으로 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도와줘. 빨리 나가. 왜 나를 두고 떠나? 그렇게 속삭임은 점점 더 선명해졌고 그 소리들은 제가 어릴 때 가장 두려워했던 목소리였습니다. 어릴 때 이웃집에서 가끔 어머니와 함께 들었던 이야기 중 하나가 기억났습니다. 이 집에선 예전에도 그런 소리가 나던 적이 있었다. 어머니는 그런 이야기들을 부드럽게 넘기곤 했지만 저에게는 그 소리가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특히 밤이 되면 그 소리가 더 크게 들리곤 했습니다. 밤에 혼자 방 안에서 자고 있을 때 그 벽장에서 속삭임이 들리면 저는 몸이 굳어졌습니다. 처음에는 꿈을 꾸는 줄 알았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사실처럼 다가왔습니다. 그 속삭임은 한 가지 명확한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매일 그 소리가 반복되었고 그것이 저를 점점 더 불안하게 만들었습니다. 어느 날 그 소리에 대해 더 이상 무시할 수 없었고 저는 어머니께 그 소리의 정체를 물어봤습니다. 어머니는 잠시 조용히 있다가 말씀하셨습니다. 그건 그냥 바람 소리일 거야. 오래된 집이니까 그런 소리들이 자주 들려. 생각하지 마. 하지만 그 소리는 단순한 바람 소리가 아니었습니다. 그 소리는 점차 저에게 위협적인 존재처럼 다가왔고 그 이후로 집에서 자는 것이 두려워졌습니다. 매일 밤 그 벽장에서는 속삭임이 계속 들렸고 그것은 점점 더 가까워졌습니다. 어느 날 밤 그 속삭임이 너무 가까워져서 저는 침대에서 일어나 벽장 쪽으로 다가갔습니다. 벽장 문을 열어봤지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저 어두운 공간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왜 나를 두고 떠나? 그 순간 벽장에서 다시 그 속삭임이 들렸습니다. 저는 그 소리에 놀라서 벽장을 다시 닫고 침대에 돌아갔습니다. 그날 밤 그 소리는 더 이상 들리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소리 이후로 그 벽장은 다시 열려지지 않았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지 그 벽장 뒤에는 더 이상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벽장에서 들리는 소리에 대해
더 이상 신경 쓰지 않게 되었고 어머니는 그 이야기를 결코 다시 꺼내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 그 속삭임이 떠오를 때 그 벽장의 모습을 떠올리곤 합니다. 어떤 힘이 그 안에 있는지 아직도 궁금한 마음은 남아 있습니다. 나가. 왜 나를 두고 떠나? 그 말은 여전히 제 머릿속을 맴돌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이야기, 그 그림자의 발자국. 어렸을 때 한겨울의 저녁이었습니다. 눈이 내린 후 집 안은 따뜻했고 바깥은 차가운 공기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저는 부모님과 함께 저녁을 먹고 있었고 여동생은 저와 함께 방 안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고 아버지는 거실에서 TV를 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부터였습니다. 방 안의 불빛이 어두워지면서 창밖에서 불현듯 툭툭 하는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는 처음엔 바람에 부딪히는 나뭇가지일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뚜렷해졌습니다. 그 소리는 분명히 사람이 걷는 소리였고 방 안의 분위기는 급격히 묘해졌습니다. 여동생은 무서운지 저에게 다가와 손을 잡았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느낌을 받았고 아무리 생각해도 그 소리가 거실 쪽에서 들리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무의식적으로 침대에서 일어나 조심스럽게 거실로 다가갔습니다. 그때 거실의 불빛이 갑자기 깜빡거리며 꺼졌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툭, 툭 하는 발자국 소리가 제 바로 뒤에서 들렸습니다. 몸이 굳어버린 채 돌아보니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발자국 소리는 계속해서 들렸습니다. 거실에서 그리고 방 안에서 마치 공중을 떠다니는 듯한 발자국 소리가 계속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그 소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발자국이 거실 끝에서 멈추고 한순간 침묵이 깃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침묵 속에서 저에게 가까워진 그림자 하나가 보였습니다. 그 그림자는 몸을 움직이지 않고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마치 내가 그 그림자에게 다가가면 사라질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그림자가 바로 제 눈앞에 왔을 때 저는 한순간 숨을 쉴 수 없었습니다. 그림자는 점점 더 선명해지며 제게 손을 내밀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부모님의 목소리가 들려왔고 저는 급하게 돌아봤습니다. 어머니가 다가오고 계셨고 그 그림자는 단 한순간에 사라졌습니다. 그 소리도 그 그림자도 아무것도 없었던 것처럼 조용해졌습니다. 저는 부모님에게 모든 상황을 말했지만 부모님은 그저 걱정하지 말라며 웃으셨습니다. 하지만 그날 이후 저는 그 발자국 소리와 그림자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밤마다 그 소리가 들릴까봐 두려워하며 잠을 자곤 했습니다. 그 그림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 지금도 그 발자국 소리가 다시 들릴까봐 가끔 불안한 느낌이 듭니다. 일곱 번째 이야기, 폐가에서의 노크 소리. 한 번은 친구와 함께 산길을 따라가다가 우연히 폐가를 발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폐가는 여러 해를 지나며 아무도 살지 않은 듯 보였고 주변에 나무들이 무성하게 자라 나무 껍질이 벗겨져 있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기로 한 이유는 단순히 호기심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 일도 없었습니다. 우리 둘은 폐가의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방 안은 먼지와 거미줄로 가득했고 벽은 벗겨져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이상한 기운이 있었습니다. 방 한 구석에는 오래된 나무 의자가 놓여 있었고 그 의자에는 마치 누군가 앉아 있을 것만 같은 자국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누구 살아본 적 있어? 친구가 물었습니다. 모르겠어. 그냥 오래된 집인 것 같아. 저는 그렇게 대답하며 방을 둘러봤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문이 살짝 열리더니 툭, 툭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우리 둘은 그 소리가 어디서 나는지 확인하려고 했지만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혹시 바람인가? 친구가 말하며 문을 다시 밀어보았지만 문은 단단히 잠겨 있었고 바람은 아니었습니다. 그때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방 안에서 노크를 하는 것처럼 들렸습니다. 우리는 그 소리에 맞춰 문을 향해 가까이 다가갔고 노크 소리는 점점 커졌습니다. 누가 있냐? 친구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소리가 멈췄습니다. 그 후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는 아무 말 없이 그곳을 떠났습니다. 그 노크 소리는 지금까지도 뇌리에 깊이 박혀 있습니다. 폐가에는 아무도 없었지만 그 소리만큼은 우리가 그곳을 떠나기 전에 분명히 들었습니다. 그 소리는 무엇이었을까요?